저는 외국어를 배우러 왔지, 이딴 걸 배우러 온 게 아닌데요. 지금 수업 중이니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죠. 이런 식의 거짓 선전선동은 제가 참을 수 없다고요. 그렇게 듣기 싫으시면 당장 나가세요. 여기 한 중국인 수강생이 원어민 외국인 강사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주위 다른 수강생들이 말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지만 오히려 외국인 강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중국인 수강생에게 웃으며 한마디 질문을 건네는데요. 과연 이곳 국제연구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의 국제언어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있는 언어교육 전문화과정 수강생 렉시아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캐나다에 있기는 하지만 중국인과 한국인 심지어는 일본인 수강생들이 수강생 정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지역의 언어를 익히고 쓰는 것을 도와주는 일종의 언어 전문 국제연구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연구소에서는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의 차이 때문에 잦은 다툼이나 분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 저는 같은 반에 존재하는 한 중국인 수강생 때문에 연구소를 자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국제연구소를 다니는 중국인 수강생들을 위한 원어민 외국어 강사 수업 시간이 진행되는 날이었고, 영어 자체를 배울 필요가 없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인 친구들의 일상 언어를 회화로 들으며 수업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수업 시간 중 깜빡 졸아버린 바로 그 순간, 저는 엄청난 고함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이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옆에 있던 한 중국인 수강생이 원어민 영어 강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며 손가락질까지 하고 있었고, 그 이유 또한 더욱 황당했기 때문인데요. 옆에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중국인 수강생은 원어민 강사님께서 수업 강의 자료 활용을 위해 보여준 한국의 동영상과 한국인들의 생활 모습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말과 함께, 심지어는 한국은 우체국도 없어서 아직도 말이나 경운기를 타고 우편물을 이동시켜주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우편물이 택배로 올 수 있냐며 저 영상은 전부 사기라는 난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국인 수강생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폭소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또 그럴 것이 그 중국인 수강생의 발언은 정말 단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가난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은 물론, 아직도 중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착각하는 오만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에게 보여주신 한국의 동영상을 믿으라는 말인가요? 상식적으로 우체국도 없는 가난한 나라인 한국이 택배가 하루 만에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강사께서는 그걸 알면서도 해당 동영상을 수업 시간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은 저희 중국인 수강생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강사께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선진국에 대한 주제를 정하셨는데 왜 한국에 대한 동영상이나 이야기만 있을 뿐 위대한 나라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 것인가요? 이건 저희 중국을 지금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강사께서 거짓으로 보여주신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실제로는 중국에서 이미 상용화시킨 현실 세계의 기술이에요. 즉 강사께서는 택배와 같은 빠른 물류 이동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후진국 한국이 아닌 선진국, 중국으로 주재 국가를 정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은 지금 우체국이라는 시스템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예요. 믿기 어렵겠지만 한국인들은 아직도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경운기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우편물을 이동시키고 있어요. 물론 중심 도시인 서울은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겠죠. 조금이나마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진짜 실체를 숨겨야만 하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들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직접 걸어서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직접 택배를 받으러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인 중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중국은 택배 기술이 너무 발달한 나머지 이제는 무인으로 집까지 택배가 도착하는 완전한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집까지 배송을 해주는 택배차까지 무인 AI로 운영되고 있고, 이는 한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안전하면서도 빠른 당일 배송 시스템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지역의 최고 선진국 택배 국가는 중국이 아닌가요?
제 논리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사께서는 다양한 국가의 수강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전달하고 계세요. 자칫 잘못하면 한국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수강생들이 한국에서는 저렇게나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나라는 한국이 아닌 중국인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한국인 수강생들도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국제연구소라는 고도의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기는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이곳 캐나다의 국제연구소에서 중국인 수강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캐나다이 아닌 중국의 국제연구소가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기 위해 이곳으로 온 것뿐입니다. 캐나다가 한국도 결국 중국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강사의 동영상에는 한국인들이 전부 깔끔한 옷을 입고 다니고 카페에서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이건 너무 과장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캐나다보다 더욱 심한 범죄 국가인데 어떻게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더더욱이나 노트북을 구매할 돈도 없는 가난한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이런 전자기기를 카페에 아무렇게나 놓고 돌아다니는 모습이라니. 사기를 칠 것이라면 영상 합성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는 저희 연구소 한국인 수강생들만 하더라도 이런 한국의 실체를 숨기면서 자꾸 저희 중국인 수강생들에게 너희는 후진국 수강생들이라고 비아냥거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수강생들은 국제연구소도 없는 가난한 한국에서 태어났으면서 왜 이렇게 저희 위대한 중국의 국민 중국인 수강생들을 무시하는 건가요? 추가로 우체국도 없는 한국은 선진국 순위에서 완전히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께서도 당장 해당 자료 화면을 중지시켜 주시고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 중국으로 자료 화면을 바꿔주세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정한 선진국은 오직 위대한 나라 중국뿐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중국인 수강생은 원어민 강사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지만 그의 1차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교실에 있던 수강생들은 중국인 수강생에게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 수강생의 태도는 강사를 대하는 태도라고는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역겨움 그 자체였고 심지어 저희 교실에는 한국의 진짜 선진국 상황을 알고 있는 한국인 수강생들마저 존재하고 있었기에 그의 발언이 더더욱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희 교실에 있던 한국인 수강생들은 중국인 수강생의 반박과 질문이 끝나자마자 폭소를 터뜨리며 정말 한국이 그런 나라인 것 같냐는 말과 함께 그 중국인 수강생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 수강생 중 저희 반의 반장을 맡고 있던 현주는 세상에 우체국도 없는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는 하냐면서 중국인 수강생을 향해 혹시 우체국이 없는 후진국 나라는 오히려 중국이 아니냐는 일침까지 가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황을 지켜보시던 원어민 강사의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이러한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원어민 강사는 중국인 수강생을 향해 조목조목 상황을 짚어주며 몇 가지 질문을 이어가셨고 그런 원어민 강사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중국인 수강생의 표정은 점점 구겨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저 중국인 수강생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의 상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제가 더욱 이러한 상황이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실제 한국인 수강생이 지금 교실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한국을 깎아내리는 거짓 선동 발언을 하는 중국인 수강생의 대범함 때문이죠. 특히나 오늘의 수업 주제인 동아시아 지역의 선진국에 대한 토론은 우리가 왜 선진국 대표 나라로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한국을 선진국으로 여기고 그들의 생활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이민을 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직 이곳의 수강생 중 중국과 한국을 둘 다 경험해본 수강생들은 아마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중국인 수강생의 거짓 발언과 다르게 지금 한국은 새로운 택배 배송 시스템과 심지어 단 5시간 만에 물품이 도착하는 새벽 배송마저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놀라운 선진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나 또 다른 선진국으로 알려진 캐나다의 경우라도 택배나 우편물이 도착하는데 기본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많은 수강생들이 정말 단 5시간 만에 식품이나 물품이 도착하는 한국의 택배 시스템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한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서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별것 없는 평범한 시스템이지만 이것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외국인들은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고 편리한 나라였는지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나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직 한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이처럼 빠른 택배 시스템과 우체국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중국인 수강생은 어떻게 택배가 단 하루 만에 오는 나라가 존재하냐면서 한국에 대한 저희 동영상이 전부 거짓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후진국인 이유와 그들이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의 택배 시스템이나 우체부 시스템은 기본 한 달 이상의 택배 배송 시간이 소요되면서도 중간중간 택배 노동 근로자들이 택배 물품을 뜯어서 훔쳐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중국에서는 점점 물품을 배달받거나 택배를 받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중국은 구석기 시대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한국보다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시스템이 좋은 우체국과 택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과 중국의 차이에 대해서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편리한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경제력이 주요 이유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택배를 한 번 보내는데 기본 4,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에게는 이러한 택배 비용 자체를 지급할 경제력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제 말이 거짓말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중국 청년들의 평균 임금은 5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청년의 평균 임금인 300만 원과는 단순 수치상으로 이미 6배가 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자연스럽게 국가 자체의 선진국 시스템과 편리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중국의 경우 우체국이라는 정부시설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물품을 주고받는 시스템 자체에서 중국은 무법지대와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편하고 효율적인지 그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저희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물품 배송과 관련된 주제로만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미 한국과 중국은 다른 도시 인프라 부분에서도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인 수강생은 한국인들이 깔끔한 옷을 입고 다니고 노트북을 쓰는 영상을 보고 전부 거짓이라고 했는데 혹시 중국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제가 보여드린 한국인들의 영상은 전부 지금 유튜브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만나볼 수 있는 실제 한국인들의 영상이며 그들의 높은 경제력 때문인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카페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사용하며 자신들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믿어지시나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도난의 염려가 전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평범하고도 놀라운 삶이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저희 영상들이 전부 거짓이라며 난리를 치던 중국인 수강생처럼 아직도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중국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기도 합니다. 과거 중국보다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은 중국을 전혀 고려할 필요조차 없는 완전한 선진국으로 성장한 것도 모자라 중국을 철저히 국가적으로 고립시키며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한국을 향해 열등감을 드러낼수록 중국의 수준 낮은 꼴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한국에서 하루면 택배를 받는 물류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그 택배가 중국 노동자들의 도난 문제 때문에 제대로 도착할지도 모르는 범죄 국가와 다름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지금이라도 한국인 수강생에게 사과를 하고 제 교실에서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같은 중국인 수강생에게 수업을 진행할 이유는 더더욱 없으니까요. 원어민 강사께서는 한국의 우체국 시스템과 택배 배송 시스템이 중국과 얼마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지 확실히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 반 수강생들조차 단 5시간 만에 택배가 도착하는 한국의 영상을 보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택배가 저녁에 주문해서 다음날 아침에 온다면 너무나 편리할 것 같은 것은 물론
특징적인 물건이 필요한 급한 상황에서조차 한국은 너무나 편리하게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물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얼굴을 푹 숙이고 있던 중국인 수강생이 옆에 있던 한국인 수강생 현주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날리며 다시 분위기를 과열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 수강생은 저희 반 반장이었던 현주에게 저게 진짜 사실이라면 한국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저러한 한국의 모습을 지금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억지 주장을 부리더군요. 저희 반 수강생들은 중국인 수강생에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냐며 엄청난 야유를 보냈는데 오히려 현주는 침착한 표정을 보이더니 지금 당장 한국의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눈으로 보여주면 한국의 선진국 모습과 중국의 처참한 실체를 인정할 수 있겠냐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 반 수강생들은 원어민 강사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기에 한국을 신뢰하고는 있었지만 한국을 경험해보지 않은 저조차도 정말 한국이 저렇게나 도시 인프라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맞을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인 친구 현주는 어딘가로 영상통화를 걸더니 중국인 수강생의 눈앞에 지금 확인해보라며 휴대폰 화면을 들이댔습니다. 놀랍게도 현주는 한국에 있는 자신의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방금 도착한 집 앞에 놓여있는 택배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친척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길거리 카페에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도난에 걱정 없이 비싼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진 현주의 말에 중국인 친구는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미안하다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한국의 모습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문을 열면 바로 앞에 전날 시킨 택배가 도착해 있고 이건 너무나 쉽게 지금 영상으로 볼 수 있죠. 곧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신선식품마저 단 5시간 만에 도착해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한국이 중국과는 다른 편리하고도 살기 좋은 선진국인지 인정할 수 있겠나요? 특히나 아까 중국인 수강생은 한국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노트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택배를 보낼 돈조차 없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전부 반대의 상황 아닌가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최근 저희 국제연구소의 중국인 수강생들은 계속해서 한국인 친구들을 후진국 사람이라고 놀리거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라며 깎아내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은 철저히 가난한 중국의 실체는 절대 떠벌리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을 깎아내리기만 할 뿐 자신들의 국가, 즉 중국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중국인 수강생들의 한국에 대한 거짓 발언이 이어질수록 많은 외국인 수강생들은 선진국 한국을 경험하고 배울 기회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원어민 강사께서도 최근 그 점을 의식해서 왜 외국인 수강생들이 인생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야 되고 이민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제시한 중국인 수강생들처럼 대다수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그것이 전부 거짓이라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수강생들은 저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수강생들에게마저 이제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 직접 증명하라며 증거를 가져오라는 대범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혹시 중국인 수강생은 한국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수강생인가요? 아까 중국인 수강생은 한국이 국제연구소도 없는 후진국이라고 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의 초중고 교육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순위인 어등급의 교육 순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D등급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교육 시스템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보이고 있어요. 다들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유튜브나 인터넷창에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검색 엔진에서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공항에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다른 나라를 여행하며 마트나 길거리 가게의 물건을 마음대로 훔쳐가는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나 취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기본임금인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거의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는 한국이기에 가능한 선진국 임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은 대다수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단체 노숙을 하거나 마트에 물건을 훔쳐가는 생계형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중국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저희 한국인들에게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인가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서 저는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중국인들은 자국에서는 취업할 수 있는 기대 자체가 없어 한국으로 취업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오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 진짜 중국이 살기 좋은 나라였다면 왜 중국의 젊은이들조차 중국을 떠나려는 이러한 집단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요? 중국인 수강생의 의견이 심히 궁금할 지경입니다. 저희 반 반장이었던 한국인 친구 현주는 원어민 강사의 한국 영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진짜 한국인이어야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선진국 생활을 있는 그대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추가로 설명해 주었고, 현주의 반박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인 수강생은 분한 마음에 비속어를 남발하는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중국인 수강생은 뭐가 그렇게 분한지 계속해서 중국은 저렇게 쓰레기 같은 나라가 아니라면서 현주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이미 같은 반 수강생들은 더는 중국인 수강생의 양치기 소년과 같은 말은 전혀 믿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중국인 수강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오히려 길길이 날뛰고 있는 중국인 수강생을 욕하기 시작했는데요. 저 또한 오래전부터 저희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깎아내리고 거짓 선동을 일삼던 중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국제연구소에 다니며 한국인 친구를 따라 한국을 실제로 경험하고 난 뒤로는 중국의 처참한 현실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말과 달리 한국은 외국인들을 처음 맞이하는 공항에서부터 눈을 의심할 정도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국의 공항은 비행기조차 없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낡은 경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놀랍게도 한국의 공항에는 아직 중국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무빙워크 이동 시스템과 여행, 가방을 무인으로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보관소라는 신개념 편의 시스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인이지만 바로 그때부터 중국 내부에서 얼마나 심각한 내부 선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서야 파악하게 되었죠. 저는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그 나라에서 살아가거나 어떠한 기대를 포기한 수강생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이 앞에 중국인 수강생과 같은 선동 행동을 통해 비판을 받고 있는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라는 곳은 말이야, 서양의 꼭두각시 나라라고 생각하면 된단다. 꼭두각시, 그래, 우리말 한마디면 다 개처럼 기는 나라야. 후진국 중 후진국이지. 캐나다의 한 가정집에서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손녀는 할아버지의 말을 재밌다는 듯이 듣고 있는데요. 이 소녀는 커서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 손녀는 룸메이트로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손녀는 과연 대학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캐나다 유학생 앨리스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세상에 드디어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런던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저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이제 정말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제 이름은 앨리스이고 캐나다 밴쿠버 출신입니다. 고향에서 저는 특히 IT 및 컴퓨터 과학과 같은 과목에서 항상 전교 1등 학생이었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국제적인 수준에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금 덕분에 그 꿈이 실현되고 있는 것만 같았죠. 저는 수험을 찾는 곳에서 짐을 챙겨 옥스포드 캠퍼스로 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런던의 번화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곳의 건물은 밴쿠버의 건물과 너무 달라서 덜 화려하고 실용적으로 보였지만
붉은 벽돌 외관과 흰색 프레임 창문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들은 분명 매력이 있었어요. 웅장한 오래된 건물과 깔끔하게 다듬어진 잔디밭이 있는 옥스포드. 캠퍼스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전율이 느껴졌어요. 수많은 명석한 인재들이 공부하고 가르쳤던 곳.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 바꾸는 아이디어를 배출한 곳 바로 이곳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유산의 일부가 되려고 했습니다. 택시는 신입생 기숙사 바로 앞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심호흡을 한 후방을 찾기 위해 기숙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모두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몇 번이나 걸렸지만 마침내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진을 잡고 깔끔한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책을 정리하던 중 낡고 가죽으로 제본된 책 한 권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소련군에 복무하셨던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어요. 자라면서 할아버지로부터 그 전쟁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저희 관점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북한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남한은 영국 제국주의의 후진적인 꼭두각시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와 성취에 대해 경멸적으로 말했고 소련의 힘에 결코 맞설 수 없는 분단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편견을 받아들여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제 인식에 색을 입혔었죠. 글로벌 대학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런 편견에 집착하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신념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옥스포드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온 것이니까요. 어쩌면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에도 도전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이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를 간신히 알아차렸습니다. 돌아보니 키가 크고 친근해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옆에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현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뒤로 미루고 다현이와 악수를 나누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 앨리스예요. 미소에 답하며 제가 말했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짐을 풀면서 다현이 한국에서 왔고 컴퓨터 과학과 IT를 공부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중문화, 즉 초고속 인터넷 속도부터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현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달았습니다. 다현이가 묘사한 한국은 제 할아버지가 반대했던 가난하고 낙후된 곳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활기차고 혁신적이며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였어요. 며칠 동안 다현이와 함께 캠퍼스를 둘러보고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참석하면서 저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런 한국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무리의 영국 학생들이 방탄소년단의 최신 앨범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트렌디한 한국 뷰티 제품을 자랑하는 한 쌍의 여학생을 목격하기도 했죠. 캠퍼스 서점에서는 한국어 학습 교재 전용 코너도 발견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 대한 오랜 선입견이 이 새로운 현실의 무게에 느리지만 확실하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거나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변화는 언제나 그렇죠. 함께 수업을 듣는 이가 뛰어난 모습을 볼 때마다 존경심과 함께 원망 같은 것이 뒤섞인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탁월함과 직업윤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고 저의 학문적 수준뿐만 아니라 저희 세계관에도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에 집착하여 제 발목을 잡고 성장을 제한할 수도 있었죠. 아니면 마음을 열고 제 가정에 도전받는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주변에 놀랍도록 다양한 관점과 경험에서 배울 수도 있었어요. 마음속 깊이 저는 후자의 선택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옥스포드에 온 이유 중 하나는 제 자신을 밀어붙이고 시야를 넓히고 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이 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다현에 대한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가족,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 물어봤어요.
섣부른 판단보다는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그의 이야기와 관점에 귀를 기울였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문화 민족에 대해 제가 자라왔던 단순한 서사가 그저 단순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더 복잡하고 더 미묘하고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도전적인 수업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스터디 세션 다연을 비롯한 다른 유학생들과의 눈부신 대화 속에서 첫 학기가 지나가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옥스포드는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학문적인 면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옥스포드는 제 자아에 대한 감각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다연이와의 우정이 있었습니다. 다연이를 통해 저는 현대 한국이 이룬 놀라운 업적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회복력과 적응력, 창의적인 정신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넘어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인류애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겨울방학이 돌아왔을 때 저는 불과 몇 달 전에 캠퍼스에 도착했던 소녀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앨리스였고 캐나다 혈통과 학업에 대한 야망을 여전히 자랑스러워했지만 저는 세계의 다양성과 상호 연결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세계 시민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이것이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극복해야 할 도전과 편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도구와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옥스포드는 제 눈과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연이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제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이제 저는 한 걸음 한 우정 한 번에 한 가지씩 선입견을 깨뜨리며 미래에 펼쳐질 모든 일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밴쿠버에서 상쾌한 겨울방학을 보내고 봄 학기를 맞아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된 기분으로 옥스포드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상적인 수업과 캠퍼스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다연이와 자주 화상 채팅을 하고 방학 동안 주어진 까다로운 코딩 프로젝트를 마스터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한 덕분에 다연이와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직접 재회했을 때 저는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해졌는지 놀랐습니다. 처음에 어색함과 문화적 장벽은 녹아내리고 상호 존중과 이해라는 진정한 유대감으로 대체된 것 같았죠. 하지만 학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습관과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특히 한국인 학우들을 대할 때 경쟁적인 사고방식으로 다시 빠져드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지만 다연이가 유난히 뛰어난 솔루션으로 칭찬을 받으면 질투가 나고 경제학 수업에서 한국인 학생이 복잡한 개념을 저보다 더 빨리 이해하는 것 같으면 짜증이 났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했는지 떠올리며 이런 감정을 밀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성적과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그런 관점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학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주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앱을 만들어야 했고 무작위로 짝을 지어 작업하게 되었죠. 저는 이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전에는 거의 말을 섞어본 적 없는 조용하지만 매우 똑똑한 한국 소녀 민정과 짝을 이루게 되었죠.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회의를 하는 동안 저는 제 오래된 편견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정이의 능력을 의심하고 객관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일지라도 민정이의 제안에 의문을 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하지만 민정이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방어적이거나 포기하는 대신 한국의 성공적인 스타트업 사례와 기업가 정신 수업에서 배운 혁신적인 접근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프로젝트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그녀에 대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에 대한 저의 가정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통찰력과 노력은 매우 소중했고 우리는 함께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권의 학생들을 연결하여 언어, 교류와 글로벌 이해를 증진하는 플랫폼이라는 앱 콘셉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디어를 발표하면서 저는 우리의 작품뿐만 아니라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후 민정과 저는 커피를 마시며 가족 꿈,
기술 분야와 같이 남성이 지배적인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녀가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전통적인 부모님을 설득해 유학을 허락받기 위해 열심히 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 겪었던 차별과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민정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공감과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젊은 여성으로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정관념과 편견이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해롭고 제한적으로 작용하게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현이가 캠퍼스에서 열린 한국 문화행사에 저를 초대했을 때 이 깨달음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전통무용, 현대, 케이팝, 넘버, 태권도 시범 등 공연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자체가 획일적이지 않은 것처럼 공연도 획일적이지 않았어요. 수많은 개별적인 이야기와 경험으로 짜여진 활기차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저는 편견에 집착했던 제 모습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적극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찾고 제 가정에 도전해야겠다고 말이죠. 그 첫걸음 중 하나는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현이가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었지만 저는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낯선 소리와 문법 구조를 헤쳐나가면서 다현이를 비롯한 다른 유학생들이 매일 영어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우는 과정에서 기쁨도 느꼈습니다. 새로운 단어나 구절 하나하나가 한국 문화의 새로운 면을 여는 작은 열쇠처럼 느껴졌거든요. 식당에서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하는데 성공했을 때 다현이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화상통화로 부모님과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며 존댓말은 서툴지만 한국말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을 때 저는 강의실 그 이상의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학업과 과외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다문화 대화를 장려하는 캠퍼스 단체에 가입하여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만나 도전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이민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도전과 승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다현이와의 우정은 계속 깊어졌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설거지를 누가 할 차례인지와 같은 사소한 일로 다투는 등 여느 친구들처럼 우리도 기복이 있었지만 저희는 항상 이해와 존중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어요. 학기가 끝날 무렵 어느 날 밤, 다현이와 저는 휴게실에서 기말고사 공부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스트레스에 지친 우리는 잠시 쉬기로 하고 달빛이 비치는 조용한 캠퍼스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캠퍼스를 상징하는 붉은 벽돌 건물과 우뚝 솟은 참나무를 지나 걷고 있는데 다현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앨리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깜짝 놀란 저는 그녀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줘서 그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기꺼이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해줘서 자라온 배경과 사연을 고려할 때 항상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스스로 도전하고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영감을, 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야. 다현아, 저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한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약속처럼 느껴지는 길고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이해를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했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현이와의 우정민정의 파트너십, 옥스포드 같은 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에 대해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자아 발견의 여정, 낡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는 아직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불편함과 의심의 순간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식과 공감, 열린 마음이라는 도구로 무장한 저는 그 순간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옥스포드 캠퍼스 위로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저는 친구들 주변 세상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 순간을 항상 간직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향하면서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과 결의를 느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학위를 따기 위해 옥스포드에 온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차이를 넘어 공통점을 찾고 모든 형태의 편견에 맞서며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최고의 버전이 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다현이와 민정 같은 친구들이 제 곁에 있고 옥스포드의 놀라운 자원과 기회가 제 손끝에 있으니 도전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머릿속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가득 찼을 때 저는 옥스포드에서의 여정이 학문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장과 연결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죠. 봄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여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렸습니다. 대부분의 동기들은 이력서를 높이고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명망 있는 인턴십이나 연구직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저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을 따라 최고의 기술 회사나 연구소에서 자리를 잡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인턴십과는 다른 방식으로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 가정에 도전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해외에서 여름을 보내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것은 다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다현이가 나랑 같이 한국으로 가는 건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언어와 문화를 접하고 여행도 할 수 있잖아.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한국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다현이의 영역이지 제 영역이 아니었으니까요. 혹시나 제가 한국 관습에 대한 무지로 다현이의 가족들 기분을 본의 아니게 상하게 하면 어쩌죠? 그 어느 때보다 더 고립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어쩌죠?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다현이의 제안은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도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옥스포드에 오지 않았었나요? 새로운 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 바로 제가 갈망하던 그런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요? 결국 민정이와의 대화로 결정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며 고민을 털어놓자 민정이는 단호하게 꼭 가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이고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다현이와 다현이의 가족이 너를 안내해 줄 수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잖아. 그녀의 눈빛에 담긴 진지함을 보고 저는 결심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린 마음과 문화 이해에 대한 저의 새로운 다짐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그렇게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몇 주 후 저는 한국어 회화책과 열린 마음으로 가방을 가득 메고 다현이와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착륙하는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세상의 풍경과 소리 감각에 깜짝 놀랐어요. 네온사인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 즐비한 서울의 번화한 거리 구석구석에서 풍기는 군침 도는 길거리 음식 냄새. 낯선 언어의 불협화음이 제 주위를 휘감았지요. 짜릿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다현이 가족들의 따뜻한 환영에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다현이의 부모님은 저를 오래간만에 만난 딸처럼 반갑게 맞아주셨고 직접 만든 음식과 인내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현이의 여동생은 제가 좋아하는 K-팝 밴드를 소개해주고 노래방에 데리고 가서 2가지 언어로 가사를 따라 부르며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저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제 발자취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현이를 가이드 삼아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고즈넉한 사찰, 트렌디한 신촌 지역에 기발한 카페와 미술관, 한국의 격동적인 과거를 이야기하는 가슴 아픈 전쟁, 기념관과 박물관 등 서울의 숨겨진 구석구석을 탐험할 수 있었어요. 각각의 경험은 제가 무의식 중에 품고 있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작은 깨달음과도 같았습니다. 새벽에 공원에서 산책을 한국 노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부지런함에 감탄했습니다. 스타트업의 중심지인 판교에서 젊은 기업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혁신 정신과 글로벌 마인드에 놀랐죠.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분단된 한반도의 냉혹한 현실을 보면서 한국인의 회복한 역성과 희망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다현이는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사회의 미묘한 부분까지 저의 변함없는 동반자이자 통역자였습니다. 인삼차 한 잔과 바비큐 한 접시를 사이에 두고 길고 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다현이의 경험과 관점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현이는 아버지의 기대 그늘에서 자라면서 학교와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동시에 가족의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기술력을 활용해 의미 있는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의 이야기와 어려움을 쏟아내는 동안 다현이는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며 통찰력과 공감을 동시에 제공해주기도 했죠. 새로운 경험과 깊어진 우정 속에서 몇 주가 흐릿하게 지나가는 동안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는데 바로 연결감과 목적의식이 커지는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질적인 문화를 들여다보는 외부인이 아니라 학습자이자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이 느낌은 다현이와 함께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작은 해안마을로 떠난 주말 여행에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짭조름한 공기를 마시며 바위 해안을 따라 걸으며 제주도의 유명한 해녀들이 파도를 헤치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현이가 웃으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솔직히 너를 처음 만났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랐어.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똑똑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벽을 쌓아놓은 것 같이 조금은 폐쇄적으로 보이기도 했거든. 하지만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 저는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너에게 다시 한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심 가득한 눈빛을 빛냈습니다. 경험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 다현이가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 성장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발밑에 부서지는 파도와 뒤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바위 해변에 서 있는 동안 저는 다현이와의 우정 함께한 놀라운 여정 이번 여행 기회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옥스포드로 돌아가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학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 여름을 통해 배운 교훈 맺은 인연 달라진 제 모습을 항상 간직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변화무쌍한 여름을 보내고 옥스포드로 돌아온 것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과 북적이는 마당은 늘 그렇듯 똑같았지만 더 넓은 세상, 더 풍부한 경험과 관점으로 열린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수업과 캠퍼스 생활의 리듬에 다시 적응하면서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과 참여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과학 수업에서는 더 이상 개인의 성취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술이 전 세계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잠재력에 집중했습니다. 인문학 선택 과목에서는 서구 중심의 가정에 도전하는 텍스트와 관점을 찾았고 이전에는 간과했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을 통해 변화된 것은 제 학업 생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사교계도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죠. 다문화 학생 단체에 가입해 세계 각지에서 온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고 서로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죠. 그중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프로젝트는 민정이와 제가 지난 학기에 개발했던 앱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아 국제 교류와 협업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학생 주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커뮤니티 기획자로 구성된 다양한 팀과 함께 일하면서 글로벌 연결을 촉진하는 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데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기술을 사회적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저희 신념을 공유한 독일 출신의 똑똑하고 열정적인 컴퓨터공학도 리나를 만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코드를 디버깅하고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회의하면서 우리는 공동작업자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서로에게 도전하고 영감을 주는 친구로서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어서요. 제니는 그 학기 동안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여름방학을 보내고 돌아온 다현이, 민정이와 함께 제 삶의 변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끈끈한 크루를 결성하여 혹독한 수업과 과외 활동의 기복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새로운 활력으로 옥스포드 생활에 몸을 던지면서도 한국에서 쌓은 교훈과 인맥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고 다현이의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캠퍼스 한국문화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심지어 런던의 한인 중학생들에게 매주 코딩 수업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가진 기술을 공유하고 차세대 글로벌 기술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더 생기기 시작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학생이나 프로그래머로서가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제 자신의 힘과 잠재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현이와 함께 시작한 여정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여는 여정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정은 다현이가 겨울방학 동안 서울에서 열린 기술과 소셜 임팩트 컨퍼런스에 저를 초대하면서 새로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의 선도적인 사상가와 혁신가들이 모인 이 컨퍼런스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참여하고 저와 열정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제가 노력해온 모든 것의 완벽한 정점처럼 느껴졌어요. 다현이와 함께 서울에서 비행기를 내리는 순간 저는 설렘과 그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도시가 이제는 추억과 친구들로 가득한 익숙한 동네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컨퍼런스와 사교 행사 속으로 뛰어들면서 저는 소속감이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기업가들과 활동가들을 만나 더 정의롭고 연결된 세상을 위한 공통의 도전과 꿈을 나누며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교육 형평성을 증진하며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선구적인 리더들의 기조연설도 들었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이 일이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소명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현이와 긴 하루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감사와 결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고 앞으로 무수히 많은 도전과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 쌓아온 인간관계 다현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으로 무장한 저는 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위해 옥스포드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집중력과 열정으로 학업과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와 제가 만들어갈 커리어와 삶을 기대하면서도 저는 제 변화의 뿌리인 우정 경험, 이 길을 걷게 해준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졸업식 날 졸업장을 받기 위해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가족과 친구들이 객석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배우고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시상식이 끝난 후 민정 제니와 포옹하며 눈물과 웃음으로 빛나는 우리의 눈을 바라보면서 저는 서로에 대한 우리가 속한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의 사명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 어떤 도전과 기회가 닥치든 저는 더 이상 어깨에 칩을 달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은 밴쿠버 출신의 소녀 앨리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리를 놓는 사람 변화를 만드는 사람 세계 시민인 앨리스였어요. 그리고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락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능한 곳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으로 착륙해야 합니다. 독일의 중국행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추락할 위험에 닥쳤습니다. 여성 기장과 남성 부기장은 침착하게 대안을 찾고 결국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기장의 얼굴에서는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에는 200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요. 과연 비행기는 안전하게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독일의 여성 비행기 조종사 추베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행기 조종사 추베르라고 합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앞둔 저에게는 늘 있는 일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샤워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커피를 마시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이 모두 들어있는지 기내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제 일상이에요.
너무 자주 반복하다 보니 루틴이 몸에 뱉어요. 양치질을 하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머리는 짧고 곱슬입니다. 머리를 뒤로 묶는 다른 여성 조종사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의 제 머리가 좋아요. 제 성격과도 잘 맞고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공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베를린은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했죠. 도로에는 다른 차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저는 앞으로의 긴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로 갈 예정이었어요. 비행 시간은 약 10시간 정도 걸리고 승객은 200명 정도였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보안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공항에 자주 오기 때문에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었죠. 보안 책임자인 폴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오늘 상하이로 비행기를 타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항은 이제는 제게 집처럼 느껴집니다. 항상 밝고 깨끗하며 제트기 엔진 소리가 항상 들려오고 있죠. 저는 조종사 라운지로 갔어요. 제 부기장 폴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는 커피를 마시며 비행 계획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폴은 저보다 비행 경력이 더 오래되었죠. 전에도 함께 비행한 적이 있고 저희는 손발이 잘 맞았어요. 폴은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며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날씨와 조종사를 위한 특별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지사항에는 비행 경로에 특이사항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지도를 보니 한국 상공을 비행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50년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셨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 사람들은 잔인하고 남한 사람들은 현대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한국 전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폴은 제 표정을 보고 우리 경로에 문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 걱정을 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니라고 말하며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후 폴과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비행기였어요. 몇 번을 타도 조종석에 앉으면 항상 설레는 기분이 듭니다. 모든 화면과 컨트롤 계기판의 깔끔한 라인 그리고 이 놀라운 기계가 곧 우리를 하늘 높이 데려다 줄 것이라는 생각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저희는 비행 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 비행기가 우리 주변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시스템 경고음이 울리며 승무원들이 승객을 위해 기내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제어 장치를 테스트하고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제게는 매우 익숙한 루틴입니다. 승객들이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이야기하고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폴은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며 안내 방송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에 미소를 지으며 아까의 걱정을 잊으며 끄덕였죠. 저는 승객들에게 말을 걸기 위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객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기장 추베르입니다. 저와 부기장 폴, 잭슨을 비롯한 전 승무원을 대표하여 저희 비행기에 탑승한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베를린에서 상하이까지 직항으로 비행할 예정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안에서 흥분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륙하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오늘 비행은 약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23,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600마일로 비행할 예정입니다. 여행 내내 날씨가 좋아서 순조로운 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승객들을 생각했습니다. 비행 경험이 많은 승객도 있지만 어떤 승객에게는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죠. 오늘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히 앉아 긴장을 풀고 비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승객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내 방송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비행 시간이 되었습니다. 폴과 저는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관제탑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제탑에서는 이륙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조종관을 잡자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제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관제탑에 이륙한다고 말한 다음 폴을 바라보며 조종관을 앞으로 밀었어요.
엔진이 굉음을 내었고 저는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행기는 앞으로 나아갔고 활주로를 점점 더 빠르게 달렸어요. 폴과 저는 다시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조종간을 부드럽게 뒤로 당기자 비행기가 지면에서 떠올랐어요. 저는 베를린이 우리 아래로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는 일이지만 항상 긴장감을 놓쳐서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불과 몇 시간 후면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 상공을 비행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마일을 날아 많은 도시와 국가를 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비행을 할 때마다 저를 놀라게 하죠. 비행기가 우리가 원하는 고도에 도달하자 폴과 저는 긴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이륙은 항상 바쁘지만 일단 비행기에 오르면 시스템을 관찰하고 항공교통 관제소와 대화하고 필요에 따라 항로를 조금씩 변경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비행 후 몇 시간이 지나고 한국에 가까워지자 저는 다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전쟁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쟁의 옛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조종하는 동안에도 그 감정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때 조종석에서 알람이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어판에 빨간불이 깜빡이고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모든 경고 메시지를 보면서 심장이 멈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폴이 매우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압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압 장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플랩이나 랜딩 기어와 같은 비행기의 부품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작동을 멈추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착륙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저는 이미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까운 공항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폴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행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비상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은 그는 잠시 멈춰서서 지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 나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할아버지가 저에게 믿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망설이거나 제 감정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의 목숨이 저희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저희는 관제탑과 연락을 하고 긴급하게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손상된 비행기를 한국으로 향하도록 조종간을 잡았을 때 저는 계획에 없던 착륙 이상의 상황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승객을 안전하게 태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의문과 생각은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우선 비행기를 착륙시켜야만 했어요. 폴과 제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동안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을 꽉 움켜쥔 제 손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항공 관제사들에게 긴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관제사들은 우리를 위해 활주로를 비워주고 응급차량을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효율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기내에서는 승객들이 침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자세한 상황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승객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죠. 공항에 가까워지자 조종석 창문 너머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땅은 푸르고 언덕이 많았으며 여기저기 건물이 모여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이 분쟁과 긴장이 가득한 곳이라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활주로로 향하는 마지막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비상 착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비행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활주로의 정확한 지점에 착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죠. 조아 추베르 할 수 있어요. 폴이 차분하면서도 집중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훈련에서 비상 착륙을 여러 번 연습했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특히나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 있을 때는 말이죠.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옆으로 비상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전기로 우리를 안내하는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지막 순간 저는 조종간을 뒤로 당겨서 비행기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활주로에 세게 부딪혔고 그 충격이 비행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고 타이어가 활주로에 부딪히며 삐걱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몇 초 동안은 제 시간에 멈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활주로 끝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서히 비행기의 속도가 느려졌고 마침내 여유를 가지고 멈췄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어. 슈베르. 폴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내려왔어요.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해냈지만 저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들어왔던 한국에 와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 몇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기내로 몰려들어 손상이나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승객 중 누구도 다친 사람은 없었고 단지 흔들린 것뿐이었습니다. 승객들은 터미널로 이송되었고 폴과 저는 비행기에 남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확실히 유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비행하려면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한동안 적어도 며칠 동안 한국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며칠 그 생각에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기장이었으니까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했고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했다. 항공사에서 공항 근처의 호텔에 묵게 해줬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한국이 후진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매우 현대적이고 편안한 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이 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계속 빙빙 돌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진실로 받아들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곳에 와서 내 눈으로 직접 한국을 보고 나니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일까? 혹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한국의 다른 면이 있는 걸까? 정답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저에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생각에 균열이 생기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편했지만 왠지 모를 해방감도 느껴졌죠. 다음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폴과 나머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시차 적응과 전날의 스트레스로 인해 모두 약간 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한국 체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을 좀 둘러봐야 할 것 같아요. 폴이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 왔잖아요. 구석구석을 둘러봐야죠. 저는 오랜 편견이 떠오르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전날 밤에 깨달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정말 이해하고 싶고 한국에 대한 제 믿음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실제로 경험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해봅시다. 한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수도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궁번화한 시장 현대적인 고층 빌딩의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매혹적인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호텔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으며 높은 아파트와 오피스 타워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공원과 녹지 공간도 있었고 멀리 산이 솟아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아름다운 정원에 자리한 전통 건물이 모여있는 경복궁이었습니다. 화려한 나무로 된 문을 통과해 뜰 안으로 들어서자 역사와 전통의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수백 년을 지켜온 이곳은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증명하는 곳이었죠. 친절한 가이드가 이곳에 살았던 왕과 왕비 의식과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한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이제껏 잘 알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신선한 해산물부터 수공예품까지 모든 것을 파는 노점들로 가득한 번화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 맛있는 소스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활기차고 즐거운 현장이었습니다. 떡볶이, 호떡, 팥빙수 등 길거리 음식을 맛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침울하고 진지한 한국과는 너무 달랐어요. 이곳 사람들은 음식과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도시 곳곳을 둘러보면서 제 인식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낯선 한국의 모습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관습도 있었지만 따뜻함, 아름다움, 회복, 탄력성도 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 속 1차원적인 곳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면적인 곳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국의 군사 역사를 다룬 거대한 박물관인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시물을 둘러보며 한국이 겪었던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니 저는 폴경심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과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제가 알고 있던 한국전쟁은 전쟁을 겪은 한국인들의 눈을 통해 또 다르게 보였어요. 전쟁으로 인해 국가가 입은 피해와 이산가족, 사방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통해 제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특히 한 전시물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쟁 중 군인들이 가족에게 쓴 편지를 모아놓은 전시물이었습니다.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묘사했던 얼굴 없는 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음,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었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짜릿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길고 좁은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을 판단했던 방식과 의심 없이 가졌던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이 커져만 갔죠. 동시에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와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가르쳐줄 것이 너무나 많아 보였고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아름다움을 찾는 회복한 역성에 대한 풍부한 교훈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교훈에 제 자신을 열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저는 무언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하게 잠이 들기 전들은 마지막 생각은 감사함이었습니다.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감사, 마음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한국에 대한 감사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상착륙, 서울 탐방전쟁 박물관에서 겪은 일들이 제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제 편견을 깨뜨리고 싶었어요. 아침 식사 후 저는 폴과 다른 크루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더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 역사 전반에 걸친 수천 개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전시실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한국 문화유산의 깊이와 풍요로움에 감탄했습니다. 고대석기와 도자기, 정교한 불교 조각품, 궁중생활과 민속 풍경을 묘사한 다채로운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유물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를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제 관심을 끌었던 전시물은 500년 이상 한국을 통치한 조선 왕조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번성했던 과학기술, 예술의 발전에 대해 배웠어요. 아름다운 청자, 정교하게 제작된 가구, 상세한 지도와 천문도 등을 보았어요.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던 낙후된 한국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였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매혹적이었어요. 저는 이 나라와 국민에 대한 폴경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일정은 중앙마당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 가옥들이 모여있는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로 된 대문을 들어서자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들은 곡선형 기와지붕과 복잡한 격자문으로 소박하지만 우아했어요. 한 집의 주인인 친절한 노인이 차를 마시자고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그는 마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끈끈한 공동체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사람들 계절의 리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서도 따뜻함과 인간미가 넘치는 삶의 방식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의 삶과 빠르게 변화하고 종종 비인간적인 세상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옥 마을에서의 삶이 지닌 연결성과 연속성에 대해 저는 매력을 느꼈어요. 저는 점점 한국인의 삶의 방식에서 또 어떤 지혜와 가치를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께 감사를 표한 후 탐방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아기자기한 집들과 꽃과 채소가 가득한 작은 정원을 감상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소와 친절한 인사들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익숙했던 격식과는 전혀 다른 개방성과 환영에 놀랐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과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풍습, 한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생각에 대해 질문했죠. 그리고 그들의 대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눈을 통해 한국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그것은 저에게 놀라운 경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한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빔밥 한 그릇과 고기구이 한 접시를 점심으로 먹고 있었어요. 그때 따뜻한 미소를 짓는 주인 아주머니가 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종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용감하고 똑똑하시네요. 저는 칭찬에 약간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 직업일 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라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당신은 편견들을 깨뜨리고 여성이 더 대담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 한국처럼 유교 사상이 아직 남아있는 나라에서 여성 조종사로서 제 폴제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순간이었지만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제 행동, 제 폴제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순간 책임감과 함께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따뜻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교류 인간애를 공유하는 순간들이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편견을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하루도 비슷한 방식으로 새로운 발견과 교류의 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활기찬 어시장을 방문하여 아주머니들이 그날 잡은 생선을 놓고 치열하게 흥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양쪽으로 솟아있는 세련된 현대식 건물들을 감상하기도 했죠. 우리는 전통 무용 공연을 관람했는데 밝은 색채와 유려한 동작이 아름다워 넋을 잃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제 몸과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루 만에 경험한 것 같았죠. 한국은 저를 놀라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가장 심오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었을 때 우리 비행기에서 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 중 한 명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와 승무원들을 다음날 저녁에 자신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기회이자 더 깊은 수준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당연히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우리는 주택가에 있는 아늑한 아파트인 엔지니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자녀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제가 처음 보는 접시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자 진혁이라는 이름의 엔지니어가 요리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 요리의 필수 반찬인 김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소한 부침개, 갈비찜, 냉면 그리고 다양한 밑반찬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진혁 씨와 그의 가족들은 저희의 삶과 일, 한국에 대한 인상 등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배운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려 하자 웃으며 열심히 경청해 주었어요. 차례로 그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죠. 저는 대화가 주는 편안함과 우리 사이에 흐르는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던 사람의 집에서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많은 곳에서보다 더 환영받고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진혁의 아내는 아름다운 차 세트를 꺼내 놓았습니다. 향기로운 녹차를 따르며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긴 여행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은 내딛어 주신 여러분의 여정도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구멍에 뭔가 뭉클한 느낌이 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식사도 한데도 모든 것에 대해서요. 오늘 식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따뜻하게 빛냈습니다. 언제든 환영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나가면서 저는 깊은 감사와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며칠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인연 등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제 이해의 한계와 그 한계를 기꺼이 넘어설 때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밝게 비추는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세상의 경이로움과 지혜 저 자신을 계속 열어놓겠다고 말이죠. 그 후 며칠은 활동과 배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하며 눈을 떴습니다. 한국은 제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저는 떠날 시간이 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남북한 접경 지역인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시골을 지나면서 가이드는 분단의 역사와 그로 인해 수많은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비극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휴전선 반대편의 땅은 우리가 있는 땅과 거의 똑같아 보였지만 삶과 미래가 분단되어 있다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낯설고 분단된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느껴졌던 한국전쟁의 현실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인명 손실과 이산가족 실현되지 못한 잠재력을 생각했습니다. 분쟁의 인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곳에서도 희망의 빛은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최근의 외교적 노력과 화해와 통일을 향한 잠정적인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도 시간과 연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단 며칠 만에 한국에 대한 저의 이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점철된 하나의 덩어리로만 보았던 한국이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있는 나라임이 드러났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주 다른 종류의 경험을 했습니다. 폴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K-팝 콘서트 티켓을 구해줬습니다. 공연장에 들어서자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관중들은 흥분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공연자들이 무대에 올랐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렉트로닉 비트와 힙합 팝 멜로디가 어우러진 음악은 매우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특히나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퍼포먼스였습니다. 춤 동작의 정확성, 가수들의 카리스마, 정교한 무대와 효과 등 이제껏 본 적 없는 공연이었어요. 공연을 보면서 세계적인 현상이 된 한국 문화의 이러한 면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창의성, 젊음, 에너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국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폴과 저는 서울의 유명한 밤문화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바와 클럽으로 유명한 활기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문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희는 아늑한 바에서 한 무리의 젊은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경험에 호기심을 보였고 한국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음악여행,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개방성과 따뜻함에 놀랐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소주를 마시면서 대화는 좀 더 개인적인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기선이라는 한 청년은 가족의 기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대학, 직장, 결혼 등 정해진 길을 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여행과 세계 경험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기대와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서로의 배경은 다르지만 인간성이라는 공통점을 인정하는 깊은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네온사인이 빛나는 밤거리로 나가면서 저는 솔직하고 진심 어린 소통의 순간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여행의 진정한 보물이자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였어요. 다음날 아침 약간 피곤하지만 좋은 추억으로 가득했던 저는 잠시 멈칫하게 만드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항공사 임원 중 한 명이 보낸 메시지였는데 비행기가 거의 수리가 완료되어 24시간 이내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채 그 메시지를 응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곧 여정을 마치고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큰 의미가 되어준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며 반성하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풍경과 소리 활기찬 에너지를 만끽했습니다. 조용한 사찰을 방문해 정교한 예술품과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모든 것,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역사와 문화,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과 따뜻함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에 대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기쁨을 알려주었어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는 이곳이 제게 준 깊은 영향을 기리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혁이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관대함과 친절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모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고 긍정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보답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특별한 배달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공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밴 한 대가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혁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양팔 가득 선물을 들고 내렸습니다. 저희가 부탁한 고급차 한 상자, 섬세한 도자기, 아름다운 부채와 가면 등 저희가 준비한 한국 전통 선물들이었습니다. 호텔 직원, 지상 승무원, 항공 관제사 등 예상치 못한 체류 기간 동안 저희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이 선물을 전달하면서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눈에서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감사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진혁 씨와 그의 가족에게는 독일을 방문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특별한 선물로 드렸어요. 우리는 그들의 환대에 보답하고 우리가 맺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죠. 작별 포옹을 하면서 모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작별이 아니에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아직 발견하고 있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제 삶에서 계속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륙을 준비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활하고 생동감 넘치는 풍경 아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 안에 담긴 모든 개인의 삶과 이야기, 그 모든 풍요로움과 복잡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정은 기계 고장이라는 위기로 시작되었지만 이번 여행은 저 자신과 세상에서 제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어디를 가든 한국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다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로 다가가기 위해 저는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문화와 모든 개인은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수평을 이루고 목적지로 향하는 항로를 설정하자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는 영원히 감사함을 느낄 것이라고 다짐하며 항로를 따라 날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